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두 해의 영입을 지금 확정해 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두 해 오피셜을 파리 생제르맹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까지 나왔고요. 사실상 두 해가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을 고민하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완벽하게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두 해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수뇌부가 계속해서 산초를 쫓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가르테 영입을 아직까지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가르테의 이적에 산초가 포함되어서 진행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브리스 호킨스가 두 해를 영입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우가르테나 다닐루 같은 선수를 내보낼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우가르테의 이적이 다시금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산초의 영입을 원한다는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우가르테의 영입을 위해서 산초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가 트레이드 형식으로 우가르테와 산초를 교환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선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쪽의 선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하무스와 무아니 이 두 선수가 일단 있는 상태고 왼쪽 라인에는 바르콜라에 더해서 두 해까지 이제 영입이 되는 상태죠. 그럼 왼쪽에는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되고 오른쪽에는 현재 덴벨레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센시오가 최근에 프리시즌에서 미드필더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센시오가 오른쪽에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 에메리, 이강인,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네베스와 모스카루드까지 많은 선수가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 자체가 어떤 선수든 이게 주전 경쟁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아마 무한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 끝으로 음바페가 떠난 이후에 파리 생제르맹이 애초에 팀 자체를 다시금 새로 개편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리시즌은 또 유로가 있었고 이제 코파 아메리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100%의 멤버로 프리시즌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시즌 기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어떤 선수가 핵심 주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 사실 오른쪽 라인에서는 지금 뛸 수 있는 선수가 덴벨레가 아무래도 가장 잘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덴벨레가 오른쪽에서는 주전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지역에서도 네베스 혹은 비티냐 요 정도는 확고한 주전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선수들은 확고한 주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산초까지 영입이 되면 이강인 선수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과 비교해서도 산초가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미 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해가 이제 아무래도 측면 지역에서 좀 많이 뛰고 중앙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두 해의 위치는 일단은 왼쪽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해가 영입된다는 게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스타일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점유하는 공간을 두 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달라도 역할과 동선 자체가 겹쳐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어떤 자리에 많이 나왔냐면 오른쪽보다는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 많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 자리에 나왔던 건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의 이 오른쪽 라인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하키미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왼쪽 라인에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약간 부족해요. 오른쪽 라인에는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키미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 에메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많은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왼쪽 라인에는 이제 왼쪽에 음바페가 있었죠. 음바페도 올라가는 타입이고 바르콜라도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 유일했죠. 파비안 루이스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파비안 루이스는 아무래도 이강인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 겸 수비형 미드필더 요 자리가 파비안 루이스의 최적의 자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쭉 올라가서 요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는 이강인 선수가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전반기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조금 더 주전급 자원으로 많이 뛰었죠. 그런데 두에가 들어오면 두에가 이제 바르콜라와 이제 왼쪽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두에는 약간 접고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역삼각형 미드필더에서 미드필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 플레이하는 스타일 자체가 이강인 선수랑 비슷해요. 미드필더로 배치됐을 때. 그래서 이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다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온다면, 이러면 이강인의 위치와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라인에 풀백이 멘데스이기 때문에 3백을 만든다 하더라도 멘데스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두에가 접고 들어오고 멘데스가 올라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엔리케 감독이 전술을 구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풀백이 올라가 버리면 하키미도 올라가고 멘데스도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미드필더 지역에서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내려와서 약간 3백을 만들어주는 것을 선호했죠.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그리고 이 역할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멘데스가 복귀하면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멘데스가 올라가 버리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약간 내려오는.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물론 아시안컵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파비안 루이스가 후반기에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요 자리에서 파비안 루이스에게 밀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역할은 파비안 루이스가 맡고, 그리고 사실은 공격적인 역할은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에서 차지를 했었는데, 두에가 영입이 된다면 약간 스타일적으로 동선 자체가 겹치니까 왼쪽 라인에서의 경쟁이 이강인 선수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왼쪽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이제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면, 요 왼쪽 풀백 자리에 리카 헤란데스가 이제 부상해서 복귀하는 거예요. 리카 헤란데스는 이제 3백을 만드는 거의 센터백에 가까운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왼쪽 라인에 두에가 아니라 바르콜라가 나오는 겁니다. 바르콜라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른 스피드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요 가운데 위치했을 때 뒤쪽에 있는 리카 헤란데스도 안 올라오고 측면에 있는 바르콜라는 측면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강인이 올라와서 이 공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런 역할을 이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네베스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이제 비티냐가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리에서 이제 프리시즌을 보면 비티냐를 요 자리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에도 아센시오를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와서 플레이하는 역할이라면 아센시오를, 오른쪽 측면에서는 덴벨레가 주전이다 보니까 아센시오를 미드필더로 돌려서 올라가게끔 만드는 전략, 이런 전략을 프리시즌에 또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베스의 영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네베스가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영입이 됐지만 이강인 선수랑 포지션은 다르지만 네베스가 영입이 되면서 비티냐가 한 칸 올라와서 뛸 수가 있는 이러한 선택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역할적으로 이강인의 겹치는 역할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스카루두가 이제 임대에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부상이 있었는데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프리시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감각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나오게 되면 네베스도 요 앞쪽으로 올라가서 뛸 수도 있어요. 모스카루두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에서는. 그러면 또 이 미드필더 역삼각형 라인에서 앞쪽에 있는 이 두 명, 요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신경 쓸 자원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렇다면 오른쪽을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서 이제 에메리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비티냐도 뛸 수 있고 솔레르도 뛸 수 있어요. 사실 파비안 루이스는 좀 왼쪽에 가까우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이라고 생각하고 아센시오도 미드필더로 뛰면 왼쪽에서 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른쪽에는 에메리, 이강인, 비티냐, 그리고 뭐 네베스도 뛸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선수들이 뛸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은두루는 팀을 이제 임대로 떠났고 솔레르도 지금 솔레르의 이름을 안 써놨지만 솔레르가 지금 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솔레르가 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 솔레르도 저 자리에서 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덴벨레가 약간 측면으로 벌려줄 때 이강인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혹은 이제 하키미가 같이 올라와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강인의 장점은 측면도 뛸 수 있고 가운데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혹은 약간 뒤쪽에서 커버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강인이 약간 뒤에서 커버하고,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지는 요런 플레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런 이제 스위칭 플레이는 이제 에멜이나 비티냐보다, 그리고 네베스보다 이강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측면 공격수도 보고 중앙 미드필더도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가 있는 거죠. 덴벨레가 없을 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산초까지 영입이 된다, 이러면 이제 또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산초가 영입이 되면 왼쪽에는 바르콜라와 두에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랑 겹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에 워낙에 선수가 많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유 중에 하나가 측면 공격수로도 뛴다는 거거든요. 근데 측면 공격수 자리에 덴벨레의 백업으로 산초가 사실 백업 자원이 아니라 주전급 자원으로 영입이 된다. 덴벨레와 경쟁하는. 그러면 덴벨레가 못 나올 때는 무조건 이강인이었는데 이제는 덴벨레가 못 나올 때는 산초가 못 나올 때는 덴벨레. 이렇게 되니까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과 만약에 산초가 오게 된다면 당연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초는 덴벨레보다도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적인 선수입니다. 역할적으로도 이제 여기서 좀 겹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덴벨레랑 이강인이 나오면 스타일상 그렇게 많이 안 겹쳐요. 왜냐하면 덴벨레는 뭐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막 공간을 뛰어다니면서 스피드가 빠른 선수고 돌파를 많이 하잖아요. 반면에 이강인은 약간 뒤쪽에서 하키미와 덴벨레가 뛰어나갈 때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강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수비수를 본인에게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잖아요. 그런데 산초가 바로 딱 그런 유형입니다. 산초는 혼자서 막 드리블하는 유형이 아니라 측면 공격수로 나와도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들이 본인에게 달라붙으면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산초가 오히려 패스를 공급을 하는, 이런 플레이가 산초의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초가 이제 뭐 도르트문트 시절, 맨유 시절에도 풀백의 성향을 많이 탄다라고 평가를 들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하키미 같은 풀백과 만나면 산초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하키미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완비사카 같은 수비적인 풀백을 만나면 완비사카도 안 올라오고 산초도 개인 돌파가 아니라 수비를 끌어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이 답답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초의 특성이 이강인 선수랑도 어느 정도 겹치죠. 그리고 산초가 선발로 나오면 산초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올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공간을 산초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 위치가 올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수비라인 앞 공간을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이 된다면, 이러면 이강인보다는 비티냐나 에메리가 이 역할을 더 잘하니까 여기서 또 이게 이강인 선수가 약간의 이제 주전 경쟁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존재를 하고요.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은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여받을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중앙에서도 오른쪽 왼쪽 다. 그리고 프리시즌에는 심지어 약간 레지스타 같은 역할,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에 비티냐가 했던 역할, 그런 역할까지 좀 부여를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다음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여러 위치에서 뛸 것 같은데, 이 여러 위치에서 뛸 때 예를 들면 두에 같은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두에를 피해서 반대편에 배치가 되거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만약에 산초가 영입된다 라고 하면 산초가 나올 때 이강인 선수가 산초를 피해서 또 다른 곳에 위치하거나,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강인 선수가 계속 이제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또 나올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어쨌든 지금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베스, 뭐 두에, 산초, 이강인과 포지션이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다 역할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네베스가 영입이 되면 비티냐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 두에와 산초도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도 뛸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나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경쟁자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고, 이거는 사실 이강인뿐만 아니라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선수들이 웬만한 선수가 아닌 이상은, 덴벨레, 비티냐, 뭐 네베스 이런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지금 확고한 주전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은 주전 경쟁에 있어서 매 경기 스쿼드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좋게 보면 유연한 팀, 나쁘게 보면 확고한 베스트 11이 없는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